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현입니다. 별은 똑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박입니다. 네. 아 뭐야 뭐 하기도 전에 이렇게 터져요 갑자기. 아니 정박님 오늘 난방이 너무 안 어울리셔가지고 아 무슨 테마입니까 저게 뭐 우리 저 하와이 느낌이 날려나가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한테 뭐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하와이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주. 네, 그러니까 약간 천체인데 중세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체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살짝 좀 있네요. 네. 네. 사주는 대로 입고 왔습니다. 장모님이 사준 거 아니에요? 청서방 하늘 좀 사주는 대로 바라보게. 입게. 하여튼 뭐 독특한 패션. 예, 그러고 보니까 저나 정민현님이 제일 그래도 차분하게 좀 가는 거 같네, 그죠? 그래. 뭘 또 자꾸 뭘 찾고 그래 이상한 거. 가시죠. 네. 저는 43번째 시간인데 저희 지금 지난 방송 뭐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 네. 등등도 지금 뭐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만 아직 조금 사람들이 진짜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 2주를 엄청 기다렸다가 갑자기 그게 풀리고 나면은 미친 듯이 들으셔. 미친 듯이가 뭡니까? 열광적으로. 열혈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500원 딱 쓸 수도 있는데 그 놀라운 놀라운 참을성으로 2주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이게 또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네. 그런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아. 저희가 졌습니다. 저희가 졌고요. 네, 저 지난 시간에 뭐 반응들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그렇지만 그 걸리버 여행기가 너무 재밌었다고 네,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왜 이러지? 이제 무료 풀리면 확 올라가죠 뭐. 아, 너무 웃긴다. 또 자꾸 저를 왜 님들이 뭔데 빼라 그랬다 넣으라 그랬다. 아, 저 왜 자꾸 자르라고 하십니까? 전 못 자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재밌어요. 댓글 다시는 분들. 네, 다 이게 또 우리 정민현님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내가 유부녀라서 그런가 보다. 왜? 넘볼 수 없으니까 화나는 거지. 그래서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나도 그런 이유로 날 좀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아니 매불쇼 같은 데서 나 욕하는 분들은 다 다른 이유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신경은 안 쓰는데 네. 그래도 또 저도 칭찬받고 살고 싶어요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 댓글에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저도 가끔 저에 대한 이상한 글이 오면은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네. 마돈님은 주로 이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 마돈이라는 이름을. 네, 뭐 나돈님도 있고. 나르는 돈가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글 많이 접하시면 진짜 좀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악플이 없는 사람이 정박님이죠. 왜 한 번씩 악플 있습니다. 청정지대. 한 번씩 있습니다. 없어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 돼. 저 정도면은 뭐 악플 없는 거지. 아마 그 가끔 달린 악플은 아마 장모님이 나르셨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아는 게 많아야 되나. 공부하라는 얘기가 괜히 하라는 게 아닌가 봐. 공부하니까 욕 안 먹잖아. 그런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난 안 할래. 안 하고 욕 먹을래. 아마 거의 악플 비례한 악플이랑 그 공부 안 한 거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면 체육은요? 체육도 엄청 악플 막. 걔도 공부 안 했잖아. 자, 그러면 오늘 43번째 책 또 어떤 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요즘 오늘 지금 방송 녹음하는 이 시점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심 항소심 선고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지난 사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이런 최근 1년 동안에 사실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된 사상가가 정치 사상가가 미국의 네. 독일계 유태인이죠. 한나 아렌트.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언급됐거든요. 그래요? 네, 한나 아렌트라는 왜요? 분이.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귀에? 네, 우리가 한나 아렌트라고 말할 때 네. 여러분들이 혹시 악의 평범성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의 평범성. 네. 악이라는 거는 아주 네. 우리가 무슨 머리에 뿔 달리고 아주 한눈에 척 봐도 이건 악이다. 악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에서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는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우리 영혼 없는 관료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위에서 시킨 대로 한 바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아주 그 당시 국정농단부터 지금까지 많이 거론됐거든요. 그 악의 평범성 개념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시하신 분이 바로 한나 아렌트예요. 20세기 최고의 정치 사상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20세기 최고의 정치 사상가요? 네네. 사실 여성 정치 사상가가 좀 드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20세기의 위대한 정치 사상가고. 그래요? 왜 이렇게 난 어색하지? 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정년님은 한나 아렌트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이름조차. 네. 영화도 나왔죠. 한나 아렌트라고 몇 년 전에. 그래요? 네. 오. 영화도 난 보지도 못했고. 여튼 이분이 많이 언급이 됐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유태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네. 1960년에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가 이스라엘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나치 전범이죠. 게슈타포 출신, 게슈타포 SS 뭐 그런 식의 나치 친위대 출신의 네. 그 유명한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유태인 말살 정책의 총 실무 책임을 맡은 전범이 있거든요. 이 전범을 몰래 납치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거든요. 바로 그거를 취재한 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으로 그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책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게 이름이죠. 무슨 뜻이에요? 독일의 그 전범 나치 장교 출신이죠. 좀 전에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만이라는 게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총 실무 책임자란 말이죠. 그 가스실에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린애부터 온갖 정말 단순히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600만의 사람을 제노사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종족을 몰살시켰는데 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들 궁금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머리는 아이히만이 그냥 우리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 50대 초중반의 아저씨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물론 한나 아렌트가 그런 의미에서 참 평범한 악이다 이런 개념하니까 당시 유태인들은 너무 기분 나빴죠. 아니 자기들이 이런 평범한 사람한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절대 악인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 이런 애한테 당하면 차라리 우리가 아유 그래 저런 놈이니까 우리가 당할 만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평범하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런 식으로 아이만을 규정하니까 욕을 엄청 한나 아렌트를 많이 들어먹었죠. 유태인 사회에서. 너는 유태인도 아니냐. 여기도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으로 나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 사람도 탈출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제3자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 아이만을 오히려 아이만에게 좀 동정심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았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생각하는 일본 군인 네. 긴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죄 없는 우리의 부녀자들 막 목숨을 빼앗아가고 뭐 아주 그 끔찍하게 나쁜 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우리 이웃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런 일을 벌였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 악이라는 게 아주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악이라는 게 뭐 본질적으로 선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다 이거죠.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 악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특별히 무슨 선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은 마치 곰팡이와 같다.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데 곰팡이를 예를 들어 우리가 곰팡이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좀 무심결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화장실이나 벽지에 곰팡이가 처음 볼 때 그걸 빨리 닦아내고 제거해버리면 곰팡이가 안 번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어느 순간에 좀 놔둬도 되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곰팡이가 뭐 목욕탕을 완전히 뒤덮는다든지 벽지를 다 뒤덮게 된다. 그러니까 악이란 그런 거다 이거죠.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네. 네, 오늘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텐데 네. 이거는 요즘 그 유료 결제가 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정박님이 지금 청취자분들과 한번 한판 대결을 하시려는 거 아닌가? 어때, 정민영? 아니 최근에 좀 쉬운 책들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최근에 좀 쉬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익숙한 책들, 네. 네,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박님이 뭔가 날 보여주겠다 작정하신 건지. 니네들 이런 책 한 번도 못 봤지 이 녀석들아 이러면서 한나 아렌트다 임마. 근데 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야. 어떡할 거야? 나 이 정도까지 책 읽은 사람인데. 유료 결제 할 거야 말 거야.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우리 8월달 아닙니까? 네. 8월달에 이제 우리가 광복절도 맞았고 네. 지금도 뭐 계속해서 역사 청산, 과거사 청산 나오는데 아이만 관련해 가지고 유태인의 과거사 청산이라든지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는 과거사 청산의 방식들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특히나 한나 아렌트는 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나서 정말 요 한 20년 사이에 아렌트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렌트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 사상가인데 문학, 철학, 역사학, 심지어 법학까지 이 사람의 모든 학문이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사상이. 그래서 실제로 아주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특히나 우리 정프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요? 네. 무슨 관련이 있어? 여기는 여성 정치 철학자지만 네. 실제로 페미니즘하고는 아주 적대적이거든요. 오빠랑 같은 배를 탔네. 아니야. 저는 페미니즘과 적대적이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왜곡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판이자가 좀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뭐 페미니즘에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이분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라고 워낙 척을 져가지고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성 이데올로기를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흉자. 그런 사람이다. 예, 이런 정도까지. 페미니스트들이 흉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그래요? 흉자 왜요? 흉자? 뜻을 알고 싶어? 이제 흉은 흉내의 앞 글자고요. 네. 뒤에 자는 남성의 그거를 이제 그래서 어떤 여성이 그 페미니즘 같은 목소리가 아닌 남자 측에도 도움되는 얘기를 하면 그럼 흉자가 되는 거예요? 저 흉자야 저거 뭐 이러면서 욕하죠. 그래? 너도 흉자일 거라면? 나도 약간 흉자 쪽에 가깝죠. 그런데 바로 지금 한나 아렌트가 그런 식의 언어들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런 지금 언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완곡어법이라든지 자꾸 뭔가 자기들만이 아는 코드화된 언어들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말이 결국은 현실을 은폐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1984 조지 오웰에 보면 더블 스피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의 효과를 준다는 거죠. 나랑 약간 비판의 지점이 비슷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시선 강간 이런 말 막 쓰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일단은 그 강간이란 범죄 자체를 희석시키는 나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시선 강간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 시선 강간이라고 하면 진짜 강간이라는 그 끔찍한 범죄조차 꼭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지 나는 부정적 효과. 그거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강간을 당하는 것만큼 여자들이 어떤 그런 남자들이 보내는 어떤 그런 시선에 그만큼의 수치심을 느낀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지금 말씀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아싸 한남측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강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마구 갖다 쓰다 보면 진짜 강간이란 범죄가 나는
덜 흉악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바로 사실은 한나 아렌트의 문제의식이었죠. 결국 말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현실, 실제 그 리얼리티를 알게 해주는 건데 말을 그렇게 완곡어법으로 쓴다든지 말을 좀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정치적인 뭐 스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비틀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결국 현실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의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식의 나치에서 학살 업무를 담당하면서 말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태인을 전멸시키는 거를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 사람 죽인다면 되는데 왜 파이널 솔루션이라는가. 현실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이 죽인다는 것들 자꾸 학살이란 말하고 그걸 같이 쓰다 보면 자기 자신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파이널 솔루션 하면 뭐 정책처럼. 그렇죠. 그리고 게임 같은 네, 뭔가 내가 게임처럼. 정부 구조 행정 담당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이런 우리가 경제 용어로 정리해 보잖아요. 사람을 자르는 건데 그거를 구조 조정. 고용 조정, 조정한다니까 뭐 마치 아주 부드러운 의미를 담잖아요. 그 가격 인상할 때도 다 정상화라고 그래. 가격 정상화. 아 가격 그렇네. 무슨 철도 가격 정상화. 정상화를 그렇네. 정상화에 올리는 건데. 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수신료 정상화. 그렇죠. 그런 말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부 당국이나 군사 당국들이 많이 쓰죠. 그렇네요. 예전에 그러냐면 폭격을 하잖아요. 폭격을 하면 이게 사람을 이제 공중에서 폭탄을 쏘아가 사람을 정말 이제 살상을 하는 건데 그거를 폭격이라 안 하고 공중 지원, 공중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잖아요. 살인인데 그걸 안 하고 자의적 생명 박탈. 살인을 한다는 거를 살인이라고 안 하고 자의적 생명 박탈, 불법적 생명 박탈. 그러니까 뭔가 좀 살인했다는 느낌 안 들고 생명 박탈 뭐 이런 느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준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민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사람이 민간인이 다쳤다 이렇게 하면 이 욕을 들어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코레트럴 데미지 부수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미국의 어떤 국방 군사 기관들이나 정보 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사실 마비시키는 거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 직원들 자르기 쉽게 만드는 거를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네, 맞습니다.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사실 이게 유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르겠다. 탄력 근무제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그렇죠. 건가? 그러니까 그런 왜 자꾸 그런 말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낼까? 결국은 현실을 좀 왜곡시킨다든지 현실을 은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어떤 실제성, 그 리얼리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목적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주어진 대로 정부라든지 어떤 언론기관에서 주어진 대로만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그게 맞나 보다라고 주입을 시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면 자기들 뜻대로만 결국 가게 될 거잖아요. 아주 수능적으로 만들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이 사람은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획일화된 전체주의 체제를. 못생겼다는 거를 막 그냥 개성 있게 생겼다. 민주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그거는 좀 다르겠죠. 좀 다른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언어를 순화해서 얘기해 주는 공공의 영역과 배려, 사적인 영역이 배려. 있죠. 공공의 영역에서 네. 우리가 이 공공의 질서라든지 공공의 공익, 공공선거 관련되는 것들을 해치는 용어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어떤 사적인 관계에 만나면서 상호 배려와 그냥 느낀 대로 말하는 거는 폭력적인 사실 의사를 언어 폭력자. 과체시키는 언어 폭력이죠. 결국은 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언어가 이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과 1:1 대응을 한다. 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그대로 어느 상황에서나 그게 통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쁘다는 말은 우리가 봐도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쁘다는 거에 부합해야지만 예쁘다는 말을 쓰지. 지금 말씀대로 어떤 좀 일부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예쁘다 쓰는 거는 당신이 좀 이중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냐 이래 볼 수 있는데 그 언어를 게임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들은 게임의 일종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라는 말 하잖아요. 네. 가라는 말을 할 때 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령형 같잖아요.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먼저 가방을 이제 메고 책상 정리를 하면서 일어나면서 그 친구한테 한마디 말을 해요. 가. 이렇게 할 때 그건 가자라는 권유형이 되거든요. 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의 놓여 있는 에 따라서 가자라는 게 가자라는 말도 청유형도 되고 가 하는 게 끝을 올리면 의문형도 되잖아요. 갈까라는. 약간 저 경상도 쪽 얘기 아니에요? 가 이건 그냥 인사 안녕 이거 아니야? 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가라는 말은 같이 그러니까 가자는 말도 되나? 가? 같이 가자 같이 말은 가자 안 말도 되죠. 되죠.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너 혼자 갈 때 가 그래 가 요런 그렇지, 의미의 그렇지. 가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맥락에 따라서 같이 가자는 건 난 안 해본 것 같아. 그렇게는. 상황에 따라서 그 말도 여러 가지 사용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예쁘다는 말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림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일괄적으로 이중적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 해봤어요. 괜히 농담 한번 던졌다가 지금 기획이 핏대 올리셨잖아요. 아니 핏대는 그냥 이게 그냥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언어 철학을 전기하고 후기를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 근데 이 한나 렌트를 오늘 네. 소환하신 이유가 네. 어떤 겁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박근혜 재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사람이 설정했던 개념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일이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 또 돌아가시는데 이 더운 여름에 네. 그 관련해서 과거사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화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한나 아렌트의 사상들이 그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가 집권하고 나서라든지 그 용서와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또 동구권의 나라들이 벨벳 혁명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혁명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다시는 앞으로 자기들이 전체주의 사회 체제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들어서서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좋은 나라를 만들 건가 할 때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계속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렌트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몰랐지? 그러게 아렌트 산업? 네. 영화도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 영화도 있고요. 알았어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듣긴 들어야 되는데 격파에 하러 가죠. 일단 한나 아렌트. 네. 이 양반은 여성분이고 네. 그리고 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예, 1906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사망했죠. 딱 70살에 69, 예, 우리 나이로 70세. 네. 75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의미 있는 해네요. 75년이요? 왜요? 75년. 우리 정프로 탄신일이네요. 탄신해네요. 탄신. 페미니스트의 기운이 쭉 이어지는 그분이 바톤 터치를 환생한 게 바로 납니다.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가 나로 환생했어. 사실 뭐 이 태어난 데가 우리가 독일의 그 하노버라고 아시죠? 하노버. 네네. 하노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하노버. 네. 영국 왕조. 하노버 왕조죠. 네. 하노버. 네, 하노버 왕조였죠. 그 강이 근처에 있죠? 강이야 뭐 라인 강이 근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강은 더 있겠지. 그런 있죠. 왜 나무도 있다고 하지? 하노버에서 태어났고. 네, 하노버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성장한 게 되가 재밌어요. 우리가 칸트가 예전에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퀘니스베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도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자란 곳이 퀘니스베르크 칸트의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우리가 예전에 해밍웨이 이야기도 했지만 네. 그 위대한 사상가나 작가나 좀 보면 어린 시절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또 그런 이복 자매들하고 이제 잘 자랐긴 자랐는데 봐봐. 옛날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잖아. 그만큼 남자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빠는 다 일찍 죽어. 아빠 왜 일찍 죽지 진짜? 전쟁 나가 죽지. 어디 뭐 일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돌 떨어져 죽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일찍. 이게 뭐 권리 엄청나게 가져간 것 같지만 맨날 죽어 나갔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남녀 그 구성비가 남자가 항상 더 많은 게 그렇죠. 남자들이 자주 죽어가지고 그런다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유전 염색체로 봐도 우리가 여자 염색체가 XX로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남자가 XY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본의 작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남자들이
범죄라든지 도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여자들보다 빠져들 확률이 높고요. 또 모험도 남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험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모험에서 안전하면 여자들도 따라오고 남자들이 모험에서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여자들은 안 한다. 그러니까 남자들 일종의 실험용 된다. 무모해. 무모해.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무모함이 인류를 발전시킨다니까. 갑자기. 무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안정이 있어야 또 그게 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옆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남자는 좀 무모해. 여성은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해. 그렇게 다른 걸 인정해야지. 아니다, 똑같다. 그 뭐 사회가 만든 거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거 거기 100분 토론 가서 얘기해. 우리 여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진짜 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러니까 페미니스트들하고 이게 완전히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왜요? 우린 지금 늘 이렇게 평행선이야. 지금 딱 분리를 주장하잖아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네네. 다르다는 차이를 네. 이렇게 서로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네. 그 페미니스트의 모토 있죠. 70년대 모토가 뭐냐면 가장 사적인 것이 정치다라고 있거든요. 가장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가정이야말로 가장 정치의 그 최일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프로 말씀은 그 가정은 가정이고 사회는 사회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분리가 확실히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의 논리는 달라야 된다 이건데 페미니스트의 논리는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나 아렌트가 그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철저하게 구분돼야지 이게 깨지니까 근대사회가 개판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나 아렌트의 어떤 사상 기조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건데 환생한 거 맞네 진짜. 생긴 것도 좀 닮은 것 같아. 또 담배를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사진에 담배가 항상 손에 물려 있어요. 오빠 꿀초잖아요. 네. 아니야. 항상 담배가 있습니다. 닮았네. 멋있게 생겼네. 네. 남자인 줄 알았어. 그러네. 그리고 아주 이분은 열정적인 연애를 했죠. 또 연애도 아주 젊은 시절에 정말 뜨거운 연애 사건도 많았고 특히나 이제 자기 스승과 아주 사실은 불륜에 빠졌죠. 살인에 빠졌죠. 그래요? 네, 스승이 바로 그 유명한 독일 현대 최고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하이데거. 네, 하이데거의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하이데거가 한나 아렌트보다 17살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결혼을 하고 한 상태인데 한나 아렌트가 그냥 사랑에 빠졌죠. 둘 다가 사랑에 빠졌죠. 네. 17살? 17살 차이였죠. 가능합니다. 가능했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하이데거의 가장 첫 번째 기념비적인 책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인데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제자 한나 아렌트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영감도 많이 받았고 서로 어떤 지적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나 아렌트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학교로 옮깁니다. 첫 번째 스승을 떠나가지고 또 그 유명한 카를 야스퍼스라고 들어보셨죠? 야스퍼스. 네, 그 유명한 네.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 네? 네, 그 야스퍼스한테 이제 가서 박사 논문을 받습니다. 야스퍼랑 또 해요? 아니요. 거기랑은 연애는 안 하고. 야스퍼스를 이 사람은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냥 야스퍼스야말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성과 소통과 자유가 살아있는 결합이다.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자유와 이성과 그 소통이다. 이 정도로 존경했죠. 그리고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그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한나 아렌트가 아주 지적인 사람인데 나치가 이제 1930년대 득세하지 않습니까? 네. 33년에 정권을 잡는데 한나 아렌트도 유태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이데거가 나치 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치 다운도 되고 또 약간 좀 나치를 옹호해주는 연설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이데거가? 네. 그래요?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비판 받아야지. 그래서 교직에서 처음에 좀 쫓겨났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도 그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천박하고 폭력적이고 이 정말 세상을 망칠 수 있는 저 나치 철학에 저렇게 공감을 하느냐. 물론 이제 하이데거도 나중에 즉시 후회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이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글들을 근데 공개적으로 표명은 절대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야스퍼스하고 또 하이데거가 친한 친구인데 지도 학생과 교수지 않습니까? 지도 교수 학생 사이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나 아렌트가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발전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야스퍼스가 나중에 자기 제자 말을 믿고 자기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난 더 이상 너하고 이제 친하게 안 지내겠다. 지적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끊어버립니다. 제자의 어떤 그만큼 제자의 어떤 통찰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야스퍼스 같은 경우도 부인이 유태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유태인 부인을 두고 있으면 여기도 유태인 부인을 위험한. 떨어지지 않으면 네. 같이 강제 수용소 갈 뻔했거든요. 근데 강제 수용소 가기 몇 시간 전에 구출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 사람 절대 부인 안 버려요. 자기 부인을 절대 버릴 수 없고 또 정말 당시에 독일 지식인들이 나치에 그냥 그렇게 손쉽게 그냥 투항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절대 끝까지 지키고 학교에 쫓겨날 망정 자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그럼 한나 아렌트는 잡혀가지는 않았었어요? 독일에? 한나 아렌트도 네. 사실은 그 유태인 걸 도와주다가 결국 독일에서 더 이상 살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또 수용소에 가게 돼요. 아 수용소로 가니까요? 네, 가는데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떠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자기 동료들한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기 나치에게 좀 가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대학의 교수 자기 동료들이 이렇게 빨리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나치에게 몰입을 해버리고 투항을 해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대학 교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강의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지식인에 대한 환멸 뭐 이런 걸 느꼈나? 특히 교수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저런 것들에 너무나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뭐 좀 비웃음 이런 것도 조소로도 좀 유명해져. 예, 잘 그만큼 이제 그래서 자기는 교수라는 것보다 자기가 일종의 자유로운 어떤 지식 노동자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연애도 많이 하시고 네. 이 책은 그럼 언제쯤 쓴 거예요? 요 젊은 그때를 지나서 쓰신 네. 건가?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아이만 납치 사건이 1960년에 일어나요. 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1961년부터 정말 세계적 재판이 열리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네. 아이만을.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 아렌트를 미국의 뉴요크라는 잡지가 있어요. 뉴요크라는 잡지에서 한나 아렌트한테 제의를 하는 거죠. 우리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재판을 취재한 거를 우리 잡지에 게재할 수 없겠냐. 아 좋다 해가지고 가서 그 재판 열린 거를 계속해서 몇 개월간 그 재판을 꼼꼼히 참관하고 그리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연재하고 그것들 덧붙여가지고 이제 책을 낸 거죠. 잡지에 연재한 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책을 냈죠.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유태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가지고 유태사에서는 완전히 일종의 파문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만을 잡아왔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이 그냥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 환호성을 질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만이야말로 거대한 악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악이었다. 악의 평범성 이런 식의 결론을 나오니까 그 유태인들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한나 아렌트 지적이 아주 설득력이 있는데 네.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금 한나 아렌트 책이 이스라엘 히브리로는 번역이 거의 안 됐어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번역됐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완전히 이쪽에서는 금소화돼 버린 거죠. 지금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번역됐다는 이야기 정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악마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악마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 형제, 내 자식은 왜 죽었지? 라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끔찍한 사이코패스 같은 시리얼 킬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할 때 만약 이 사람 관련해서 언론에서 야,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있더라.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지. 이 피해자의 어떤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대결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600만이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600만이 죽은 파이널 솔루션을 만든 그 유태인 전멸책을 만든 아이만이 그냥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니냐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파문이 됐죠. 근데 이런 반발이 있을 걸 알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식인이잖아요. 이분은 되게 멋지다. 진리든 진실을 향해서 자기는 나아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약간 나랑 비슷하네. 남자 같다. 나랑 스탠스가 비슷해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은 로맨스가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하고 35년간 그렇게 달달하게 지냈다거든요. 나야. 바로 나야. 아니잖아. 바로 나야. 아니잖아. 닥쳐. 바로 나야. 아니 그런 나의 전생이야.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이제 이 여자가 담배 피면서 고민을 사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살짝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나가면서 왜 키스를 안 해주냐고. 그래서 아유 공부하고 이런다고 방해될까 봐 그냥 나가려고 했지 하니까 네. 철학하는데도 키스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그렇게 냄새나? 그것 때문에 키스 안 해준 건데. 담배는 정말 뭐 웬만큼 이 한나 렌트 사진은 막 그냥 항상 담배가 물려 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한나 렌트. 갑자기 막 궁금증이 좀 많아져요. 약간 좀 매력 있네 보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평생에 걸쳐가지고 이런 어떤 사상들이 지금에서가 정치 사상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분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과연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그 악의 평범성 네. 뭐 그런 거 얘기하셨고 또 네. 뭐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네. 가장 사실 이분이 유명해진 게 바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죠. 전체주의의 기원? 예. 전체주의란 말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낫지. 그렇죠. 나치하고 스탈린이 가장 대표적인 전체주의죠. 토탈리테리안. 아 맞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토탈리안 뭐라고요? 토탈리테리언이즘 하면 되겠죠. 토탈리테리언, 토탈 전체주의. 전체주의. 예. 이 내가 이 페미니즘 비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그 페미니스트들이 늘 얘기해요. 오빠 여기서 막 이론을 막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나렌트랑 만나면서 네. 아니 그 막 그 전교에 필수적으로 이거 페미니즘 교육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모두가 하나의 그 주의를 신봉하는 순간 그 사회가 바로 전체주의다. 그게 가장 민주주의랑 반대편에 있는 사회다. 그렇네. 아니, 모두가 다 그 하나의 그 주의 신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잘했다. 그게 바로 우리 한나 아렌트의 생각과 맞닿아 있을까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 전체주의라는 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가장 큰 양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 하나가 공포, 테러라는 거죠. 공포를 준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구사하는 게 바로 전체주의다. 이 전체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 바로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가 그런 말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실제 이 전체주의하고 가장 반대되는 말이 민주주의라기보다 전체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은 한나 아렌트식으로 말하면 정치예요. 정치. 전체주의와 반대되는 용어가 정치예요. 정치가 뭐냐? 정치가 바로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라는 그게 거예요. 정치인데 전체주의는 다 같은 이데올로기를 갖고 정치가 있어야 없다, 되니까. 거기.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우리가 전체주의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전체 이익을 명분으로 실제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전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죠. 전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이라든지 스탈린의 스탈리니즘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민을 위해서 아니면 독일 아리안 민족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이죠? 그 일부 나치 당원 그죠? 관료들이라든지 나치 당원들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도 공산 당원들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 그 정도들의 어떤 이익만을 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벌써 그 말을 배신하고 있다. 그 전체주의라는 게 이런 느낌이죠. 지금 결국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이데올로기를 제시했어요. 독일 민족만 위해 살아가야 되고 유태인은 다 없애자. 그리고 안 따르잖아요.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되죠? 테러를 한다는 거죠. 없애야지. 없애기도 한다지 아니 공포를 줘가지고 아예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지 않습니까? 뭐 어떤 우리가 여러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의견을 모아가자라고 하는데 한 명이 아, 내가 생각엔 조금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뭔가 눈초리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말을 아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자체도 전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획일적으로 가게 되고 무조건 다수결 하자는 거죠. 소수 의견 존중이 없고 아 무조건 다수결이 민주주의야. 이것도 사실 민주주의를 빙자한 전체주의라는 거죠. 사실은 예, 다수결 무조건 다수결. 다수결은 반드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다수결이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소수 의견 없이 무조건 다수결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북한도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99.999% 찬성하잖아요. 다수결을 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유신이라든지 제후공화국 때 유신헌법도 다 선거 찬성률 90%예요. 민주주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그런 왕따를 만든다든지 사람들을 공포분열을 조장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전체주의 구조라는 거죠. 네. 내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알죠? 우리 정민현은 그렇지만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나 되니까 한나 아레나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렌트. 아레나는 브랜드 이름 같은. 한나 아렌트. 자 그리고 뭐 네. 그러면 전체주의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 또 주장한 게 또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 대한 것들, 이 결국 그런 것들 네. 사회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네. 그 사회에 대해서 결국 이 사람은 인간의 가장 뭐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스승이 하이데거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까미도 봤지만 그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하이데거거든요. 하이데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실존 조건이 뭐냐. 이 사람 참 재미있는 말을 써요. 플루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플루럴. 복수. 네. 다수 이런 말 있잖아요. 다수. 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뭔가 복수성이다. 다수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그 가정 속에 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복수 다수의 성이 가장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실존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 때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다수성을 생각하자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복수의 성격이니까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울려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와 평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이 사람 이런 거죠. 평등하지 않다면 인간이 진짜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면 똑같지 않다면 우리가 예전 세대를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가올 미래 세대도 고민할 필요 없죠. 평등하지 않다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세대는 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간적인 한마디로 플루랄이죠.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을 우리가 지금 같이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로 그래서 그 평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똑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똑같지 않으면 개성이 없다면 인간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거를 조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똑같다면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그 플루럴이라는 성격, 플루렐리티라고 하는데 그 성격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 이제 이 사람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거기서 결국 만들어진 게 뭐냐?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세상, 인간이 만든 세상을 우린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이 사람이 아모르 문디라는 말을 써요. 아모르 문디? 예.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는 거. 네. 아모르 문디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을 사랑하는 거. 문디가 세상이란 그렇죠. 뜻이에요? 예. 르몽드 알다잖아요. 르몽드가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프랑스 말로. 몽드. 아모르 문디. 몬도가네 아시죠? 몬도가네. 네. 그게 바로 몽드 세상이잖아요. 개 같은 세상. 몬도가네 뭐 옛날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잖아요. 뭐 기괴한 풍설 보이는데 그것도 몬도가네가 개 같은 세상이잖아요. 문디 이런 게 다 거기 나온 거죠. 아모르 몬디가 아모르 문디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여기에 그 세상이라고 하면 인간이 만든 세상이라는 인간이 거죠. 만든 세상. 아주 다양한 지구가 아닌 거죠. 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자연과 어떤 인간 사회 관계가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 이거를 바로 이제 문디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네. 우리 아모르 문디가 아니라 한나 아렌트. 근데 참 아까 그 아빠 없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뭐 그거는 거기서 끝입니까? 그래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은 아니고요. 네. 불우하진 않았습니다. 불우하진 않았고, 네.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보험료 엄마는 많이 바로 또 재혼을 했으니까.
아 바로 또 제가 이복자매들이랑 이복자매들하고 같이 살았대요. 살았다고. 네. 아 그랬어요? 아, 네. 아까 졸았나 봐. 오늘 많이 졸린 것 아, 같네. 졸았나 봐. 그 얘기를 못 들었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왔지만 네. 이 사람은 진짜 스승복 남자복이 많았어요. 어릴 때 누가요? 아버지 보고 한나 아렌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일을 가르쳐준 스승이 바로 마르틴 하이데거에다가 하이데거의 스승으로 정말 현상을 만든 그 저기 독일 현상학을 만든 현상학의 아버지 있죠. 기억 안 후설, 난다. 후설,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사람 네. 현상학자. 그리고 말씀대로 아까 칼 야스퍼스 이 세 명에게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그다음에 남편은 또 누구예요? 남편은 이제 남편 별 볼 일 없지. 아니 그건 아니고 딱 걸렸어 지금. 남편이 2명이 있었거든요. 첫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고 네. 두 번째 남편이 이제 그 두 번째 남편은 책을 쓴지는 않았지만 아주 이제 공산당에도 가입하고 네. 상당히 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어라고 했었거든요. 괜찮은 사람하고 별거 없었네. 아니, 모르는 아니. 거 보니까 그치? 브리어라는 분하고 제일 잘한 게 공산당 가입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아주 이제 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같이 이제 망명을 그래요? 하고 그 이제 책을 쓰기보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 활동을 좀 열심히 했던 분이죠. 책의 재미를 2배 이상 올려주는 1kg 커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1kg 커피. 네. 보통 이렇게는 안 팔거든요. 저 무슨 저 옷 같은 거 이 근으로 파는 집이 있어요. 아주 저렴한 데라고 이런 데는. 근데 1kg 커피는 다릅니다. 1kg 커피는요. 전 세계를 우리 사장님이 돌아다니시다가 가장 좋은 향, 원두 가장 최고급 원두만 골라서 네. 직접 수입을 해서 여러분이 주문하시는 대로 바로 당일 로스팅해서 여러분께 갈아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네. 가장 만족하실 만한 부분이 다양한 블렌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혹은 커피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1kg 커피에서 맞아요.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또 신선하고 경제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 그램 수가 1kg이어서 그때 1kg 커피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블렌딩 원두를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죠. 네네네. 집에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들도 손님들 표정을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커피 마실 때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싶으면 그냥 괜히 힘들게 로스팅해서 망하지 마시고 1kg 커피를 네. 주문해서 요저 가게에서 하시면 훨씬 더 싸게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주문해서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사무실에서 그 드립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정말 컵만 있으면 바로 그 지금 정말 좋은 커피의 향을 즐길 수 있으니까 드립백도 참 좋더라고요. 네, 여기 뭐 다양한 제품군이 있긴 한데 뭐 네. 주력 상품이 아무래도 이제 원두를 갈아서 보내주는 1kg 단위로 파는 그 커피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선물하시기 좋은 게 바로 정박님 말씀하셨던 이 드립백 커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드립 커피인 거죠. 네. 하여튼 다양한 제품들 또 다양한 향기로 무장한 네. 1kg 커피 인터넷에서요 한글로 그냥 1kg 커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 1 그다음에 킬로 커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시면 그냥 주소창에다가 숫자 1 그다음에 kgcoffee.co.kr 여기로 들어가셔도 다양한 제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또 아주 향기롭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세상이랑 좀 많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까? 아렌트 같은 경우에? 아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뒷이야기하기 좋지 않습니까? 하이데거 같은 경우가 17살 차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말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얼레리 꼴레리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딱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90년대 이 죽고 나서 그런 책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아렌트는 하이데거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완전 하이데거에 따까리를 해준 거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사실 나치를 옹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이데거를 좀 뭔가 옹호해주기 위해서 좀 많이 봐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남성 천재의 뒤를 묵묵히 받쳐주는 여성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격분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쭉 나온 거 보면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45년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흔히 말하는 나치 정권에서 하나의 어떤
곡화 가세했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하나로 자기 서성인 하이데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네. 주변에서 이제 권고를 많이 해요. 남편도 권유를 해요. 남편도 그렇고 야스퍼스도 그래도 하이데거하고 지적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라. 그게 당신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서신은 주고받았는데 주로 보니까 하이데거는 정말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 네. 이분은 거의 편지를 안 보내더라고요. 보내도 아주 짧게 보내더라고요. 모양이 안 좋네요. 그 최근에 왜 우스개로 이제 SNS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뭐 유부남이 뭐 여친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 그리고 뭐 남편이 여자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면 유부남이 여친에게 전화 거는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나와요. 오, 그렇게나 많이 해요. 네. 근데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 거는 시간 부재중 14통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뭐 여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승이 17살 많았는데 스승보다 먼저 죽거든요. 그 안나 아렌트 장례식에 하이데거가 참석을 하죠. 근데 하이데거도 이제 참석하고 나서 몇 달 뒤에 하이데거가 더 오래 살았어요? 네. 몇 달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네네. 60 그렇죠. 70에 17살 차이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여친들하고 오히려 참 많이 친한 게 많이 나오고 물론 남자 친구들도 교류가 많았지만 여친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대표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네. 그 인게보르그 바흐만이라고 그 시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인 같은 경우도 한나 아렌트를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책을 읽으면서 어딘가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정말 존경한다 이런 아주 교제 범위도 넓고 그랬죠. 아 책도 많이 썼네요 보니까 그죠? 네. 과거와 미래 사이 공화국의 위기, 미해 에세이, 칸트 정치 철학 강의, 정신의 삶,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등등해서 책도 이게 다 한나 아렌트가 쓴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모르 문디라는 말을 하나 하고 네. 이 사람이 좀 잘 썼던 말이 바로 그 레스 퍼블리카라는 말이거든요. 레스 퍼블리카. 그러니까 공화국의 것 이런 뜻이죠. 레스 프리바타 하면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이 되고 레스 퍼블리카 하면 공화국의 것, 공적인 것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인간들이 다수성 모여 살아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회라는 것들이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자 거기서 사실 페미니스트라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정은 사적인 영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를 예를 들면서 가정을 우리가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정이란 게 오이코스예요. 가정을 경영하는 거 오이코스하고 노이코스를 합쳐가지고 그 이코노미가 된 거예요. 경제라는 건데. 오이코스랑 노이코스. 예, 그게 이제 가정 경제하는 거죠. 가정 경제. 그러니까 가정을 잘 경영하는 그렇죠. 게 그게 바로 경제의 시작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사적 영역은 바로 경제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먹고 입고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제 활동, 우리 생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사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영역은 뭐냐면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폴리스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아고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우리가 이런 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 집안의 것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 와서 토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해버리고 부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가정에서 경제 활동 이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이렇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강제와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의 영역에서는 가부장의 권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자 때려도 된다는 때리는 거예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때 어떤 폭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 제가 공부를 더 안 해갖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좀 권위적인 행동. 인간이 결국 그 생적 욕구를 충족하려면 자연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을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농사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땅에 대한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의미에서 어떤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강제성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가정의 그런 원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연설 말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력이 들어온 순간 이거는 공공 영역이 파괴된다는 거죠. 정치의 영역은 반드시 말로 해야 된다. 그런데 가정의 영역에서는 말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미니스트 주장한 모든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하고 완전히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크죠.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의 가장 큰 지점이 공가사가 깨졌다는 것들. 공가사가 경계가 해체되는 곳에 바로 위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가 왜 그 당시 많이 사람들이 등용되냐면 바로 이런 철저한 분리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공과 사라는 거 한자를 따져보면요. 사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 벼화자에다가 네. 벼화자에다가 사사로를 사자고 뭐 팔꿈치 이런 걸 나타내는 못자 사자 이렇게 하는 네. 여기 붙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벼가 있지 않습니까? 벼가 네네. 있잖아요. 그 벼가 있으면 요 내 팔꿈치로 요 내 쪽으로 싹 이렇게 이게 가다 이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를 내 쪽으로 싹 내 팔꿈치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게 사예요. 사사로를 사자는 것은 경제죠. 돈 되려고 이런 것들을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싹 내 쪽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게 바로 사입니다. 근데 공은 뭐냐면 사유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사로를 사자에다가 그 사자 붙어 있는 위에다가 팔자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팔자는 뭐냐면 등지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 팔꿈치로 들어간 거를 하고 그런 일하고는 등을 진다. 척을 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형태적으로 보면 그렇게 팔꿈치를 싹 내 쪽으로 요 한 거를 네. 열어 젖힌다는 뜻이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니한테 딱 숨어 있는 거를 이제 팔꿈치를 열어 젖혀 가지고 이걸 펼쳐놓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을 이게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은 갖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그걸 펼쳐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과사의 한자에서도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바로 서양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공이거든요. 공공선이라고 하는 공익이라는 게. 뭐를 구성하는? 서양 사회를 구성하는 서양 사회? 예, 그리스 로마가 서양의 어떤 민주주의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의 가정과 오이코스와 폴리스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오이코스와 그 아고라의 구성 네. 원리가 다른 것이지 공과 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네네. 로마는 그게 가장 극단화된 사회예요. 그 로마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벌초라고 하죠. 덕이 있다. 비르투스라고 하거든요. 비르투스.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 쓰면 비르투스라고 하는데. virtue. 예. 그 비르투스가 뭐냐면 공익이에요. 공공선. 그 로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겼냐면 우리 브루투스 알죠? 네. 시제를 죽인 브루투스 말고 원래 로마 공화정의 시조가 바로 브루투스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브루투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왕이라는 게 뭐 세습되는 왕은 아니지만 하여튼 왕을 뽑았는데 왕이 나쁜 짓 하고 하니까 이 왕을 쫓아내고 더 이상 로마에는 이제 왕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공화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아들 2명이 그 왕정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왕정을 만들려는 음모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책임자잖아요. 네. 공화정의 책임자인데 아들이 그 이제 한마디 쿠데타 음모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잖아요. 아, 당신 아들들이니까 아들 둘이에요. 당신 아들들이니까 그냥 추방하자 했거든요. 브루투스 어떻게 말하냐면 공화정을 함부로 나라를 우리의 어떤 이 도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 음모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 그건 내 아들이라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2명을 도끼로 목을 베는데 딱 참관을 해요. 참관을. 아들 예, 자기가 딱 명령을 내리고 사형평을 내리고 참관하고 그 아들 목 잘린 시체가 들어오잖아요.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자기 이제 가족들은 통곡을 하는데 딱 그냥 외면을 하고 딱 해버려요. 그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해야 된다. 비르투스. 덕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친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또 하나가 로마 사람들이 또 내세우는 게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 호라티우스도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처럼 야 우리 쪽 로마에서는 3명 내고 너희 쪽도 3명 내라. 그래서 3대3으로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결국 이제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호라티우스 집안에 아들 대신 이제 싸움을 하다 가는 거예요. 상대 쪽하고. 근데 문제는 그 호라티우스 집안에 딸이 그 상대 라이벌 나라에 결혼하는 사이인가 뭐 애인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오빠가 이기라고 하면 오빠 자기 애인이나 남편이 죽게 되고 오빠가 지라면 참 또 이게 참 딜레마인데 어쨌든 그 호라티우스 집안의 삼형제가 출격을 해가지고 결국 이기고 돌아왔어요. 뭐 다 죽고 이제 한 명 살아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호라티우스 집안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고 우리 이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호라티우스 이제 딸이죠. 여동생이 이제 그 오빠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죠. 네가 내 사랑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호라티우스 그 뭡니까 그 전쟁에서 개선하고 돌아온 오빠가 여동생 목을 베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왔는데 너가 지금 나에게 나라를 위한 거에 대한 애국의 행위에 대해서 축복을 못하고 지금 너의 애인이 죽은 걸로 가지고 오빠에게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이 로마의 저주를 퍼붓는 거다. 그러니까 호라티우스도 아버지 입장에서 이 범죄냐 범죄 아니냐 이건 범죄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딸이 100번 목을 베어줘도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 로마는 비르투스, 덕, 공공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거죠. 누굴 없네. 그런데 바로 그게 지금 여기 이 전통이 사실 살아오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분리가 안 되고 그것이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상태가 어두운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다 이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네. 되게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정의라는 것 때문에 출세를 한다. 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당연히 가족과 친구와 내 아는 사람을 다 먹이 살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저 천하의 나쁜 놈이 돼버린단 말이죠. 도와줘야 되고 막. 근데 그 도와주는 순간 결국은 부정부패가 개입한단 말이죠. 그렇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네. 사회가 발전할 때는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발전 속도가 둔화되고 이제 발전할 영역이 사라지게 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 자식, 내 아는 사람만 먹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공무원 시험밖에 의존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죠. 공무원 시험. 그게 사실은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뿌리 깊은 우리는 또 농경 문화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절대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땅은 제한돼 있는데 땅을 큰아들 작은아들 딸 나눠줘 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 무조건 이거는 그냥 한 명에 몰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몰빵을 받은 사람은 네가 이제 그럼 책임을 지고 집안 어떻게 이 형제들과 친척들을 책임질 건지 결정해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몰빵 받은 사람이 모른 척하면 그거는 아주 나쁜 놈이고. 천하의 나쁜 애비애미도 몰라보고 가족을 몰라보는 인륜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과사라는 것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필요한 거죠. 왜 한나 아렌트가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사회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주장하는 게 그 공과사의 영역을 정확하게 특히나 제일 중요한 공공 영역을 복원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공익이 우선되는 공공선이 우선되는 정치 문화를 만들지 못한 사회는 미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전체주의 나라 독일과 이런 소련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네. 어때 우리 저 정민현은 이 한나 아렌트 궁금증이 좀 많이 생깁니까 지금? 다 풀렸어요 이제. 다 풀렸어요? 한 시간만 하면 되겠네 이번 주에는. 다른 책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아니 되게 멋진 여성인 것 같고. 요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약의 평범성 뭐 전체주의 뭐 이런 걸로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가 다운로드가 많고 2부가 좀 적은 게 이유가 다 있네. 일부들은 대충 다 아는구나. 근데 그래서 일부는 그냥 지금 한나 아렌트의 철학의 근본 기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 아이만 책을 이게 구체적인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작가 얘기만 한 거잖아. 일부에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책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근데 완전히 다르죠. 이야기니까.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한나 아렌트의 생각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철학적인 아웃라인 정도만 본 거고.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아니, 정박님이 콘텐츠가 있냐고. 정박님 기준에 재밌고 정박님 기준에 야한 거.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란 책을 저희가 이제 읽을 예정인데 상당히 아주 독특하고 저는 이제 동질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상이 맞닿아 있으니까. 저는 매우 궁금한데 다른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후에 이제 우리가 홀로코스트, 그 유태인 전멸 작전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모사드가 정말 신출기물하게 어떻게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는 아이만을 잡아왔고 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고 흥미진진하네. 또 아르헨티나는 왜 그렇게 유태인과 나치들이 숨어 사는가. 우리 영화도 많잖아요. 항상. 최근에 나온 영화 보면 나치 잔당들이 그 나오는 게 다 여기 나옵니다. 하이들이 나오죠. 그 영화에 보면 그 무슨 마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히드라. 그게 하이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런 거 연관돼 있어요. 여기서 음모론이. 그러니까 남미가 왜 그쪽 사람들이 갔는지 그런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제가 이 유대인 쪽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 좀 1부에서 졸렸거든요. 2부에 이거 딱 들으면서 이제 잠을 깨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 본격적으로 한번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